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첫 소식은 청와대에서 오전 1시 반에 발표한 소식이겠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리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발표입니다. 청와대 내부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조상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원일이 위원, 노영민 비서실장은 알겠고요. 5명의 수석 비서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정무수석도 봐야 되겠죠. 강기정 정무수석 있고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렇게 5명입니다. 노영민 실장까지 하면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 포괄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이 민심 위반. 2번째, 거기에 따른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 2가지가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 가운데 어제도 뉴스의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김조원 민정수석. 집을 내놨는데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더 비싸게 내놨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사의를 표명했어요. 집은 내놓고 사의까지 표명하게 된 이런 상황.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방금 전에 원일이 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정책 실패와 더불어가지고 지지율 하락이 이제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당이 몇 번이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번뿐만 아니라 한 1년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수석 비서관들의 일신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래서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지지율 하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일으킨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저분들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인적 쇄신 말고는 답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 것이냐, 서울 반포에 있는 집을 팔 것이냐, 처음에 브리핑이 잘못되면서 상당한 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의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보유 문제 관련해가지고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들을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이 좀 많았습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많았고요. 예, 그런 비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이때는 이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은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상황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판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음에 그 집을 파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혼란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게 된 데 대해서 당 내부에서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집이 2채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또 분란이 있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당 내에서는 좀 많이 좀 껄끄럽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지까지를 지켜보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장관에 대한 교체 얘기는 없는 거고요. 단지 어떤 특정 이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 사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일으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걸 개각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 좀 전에? 저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결국에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청와대 수석들이 움직이고 있었느냐 아니면 개인의 어쨌든 생각을 그래도 염두에 두면서 가고 있었느냐를 봤을 때 일련의 어쨌든 실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어쨌든 의식에서 보이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불은 이렇게 껐다고 하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실화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책 혼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두 가지 메시지 서로 충돌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자면요. 1인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근데 또 이제 뭐냐면은 정부 측에서는 25%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공공임대는 1인 1주택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임대가 지금처럼 한 25% 정도는 확보가 돼야 가격 조정 능력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1인 1주택으로 가는 방향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럼 25%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택을 가졌다고 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25%를 만약에 비워놓고 그러면 전부 다 1인 1주택 시대로 간다. 그럴 경우에 공공에서 만약에 이런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불안정해질 때 그 정책 수단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25% 임대 사는데 1인 1주택을 하겠다. 1인 1주택을 추구하되 꼭 주택을 취득하기를 원치 않는 그 소유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1인 0.75주택이라고 해야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말의 수사가 좀 웃기는 거잖아요. 1인 1주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취지이지 제가 뭐 반드시 뭐 그게 왜 이런 메시지까지 조율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네. 결국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의 태릉지구 같은데 부동산 공급한다고 네. 했을 때 그중에 공공임대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를 들어 공급 대책으로서 1인 1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가 어떤 형태로 분양됐지 네. 이번에 뭐 지분 나눠가지고 분양한 것도 얘기했고 예. 워낙 백가쟁명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실제 집을 사고 싶은 서민들도 1인 1주택 하고 싶은 분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선의 메시지의 하나의 예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청와대 쪽에서 이제 뭐 매너면에서 좀 지적받던 분들이 물러나게 됐으면은 당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솔직히 서로 충돌하는 메시지 내는 분들도 좀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충돌된다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으로 그러니까 이거 주택을 독점하면서 다주택으로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임대주택 보유비를 늘리는 거하고 충돌되는 메시지라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와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김태년 원내대표 또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말에 담긴 취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대책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통합당과의 법안 심사 절차를 생략한 채 통과시킬 정도로 결의를 보였는데 이 대책들이 이 법안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은 여당대로 또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건 좋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또 사의를 수용하게 될 경우 후임자는 언제쯤 발표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현재로서는 뭐 그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그거를 받아들였다까지만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반려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 마치고 나고 4년차 집권 들어서면 대통령이 원래 여름 휴가 갔다 오면은 깜짝 개각을 통해서 원래 좀 인적 쇄신을 하는 측면은 좀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5년제 단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번에 이렇게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거를 반려한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선을 해야 되고 검증을 거쳐야 되고 이걸 결심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 공백 논란이 불가피해졌는데 어찌됐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현재 분위기를 좀 반전의 기회로 삼아보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뭐 이미지 정도 이런 효과를 노린다면 곧바로 전부 수용하고 후임 인선에 들어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나갔고 SBS 8시 뉴스에서도 나갔습니다만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미 시작이 됐고 사실상 상당 부분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교체된다. 후임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국정 후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국정을 차근하게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수행해왔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정리되고 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차근하게 준비하는 비서실장이 아마 이번에 이제 발탁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비서실장과 함께 이제 이 정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석 비서관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양용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었고요. 네네. 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아마도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은 많았는데 양정철 비서관 본인은 전혀 공직에는 진출할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걸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 대변인이었던 윤태영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네. 물망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국정 쪽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떠나 있어서. 떠나게 되셔서 과연 이 호흡을 맞춰가서 이렇게 따라가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후임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사의를 표명한 5명을 사안별로 보면 강기정 정무수석, 통합당에서는 아마 협치와 관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는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시민사회 수석도 최근에 시민단체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사수석, 근데 인사수석이 김혜숙 인사수석 들어와 갖고는 특별하게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 검증상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다수당이 된 다음에 청문회도 거의 무시하고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김조은 민정수석, 윤두환 국민소통수석, 대부분 다 교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비춰지는데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또 통합당 측의 기대일까요? 보통 이제 후임 인선에 기대하는 바는 보통 정무든지 정책이든지 부족함이 느껴지는 곳에서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것 같은데 지금 대중적으로는 정책에 대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무 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 출신들의 수석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 정책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지금 모양새는 뭐냐면 정책은 굉장히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가 독선적으로 움직이고 정무에 있어 가지고 야당과의 소통을 차단한 상태거든요. 이 컨셉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놓을 것인지 그리고 정무를 좀 풀어줄 것인지 이 두 개의 수도꼭지가 어느 정도로 풀리냐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